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최근 고민거리가 생겼는데 혼자서 감당이 안 돼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들어보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금 나이까지 저는 혼자서 싱글 생활을 해왔는데요. 자유롭고 편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불만 없이 지내왔습니다. 다만 나이를 먹기 시작하니까 확실히 퇴근하고 나서 불 꺼진 조용한 집에 들어가는 게 좀 싫긴 하더군요. 너무나도 고요하고 조용한 집이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인데 은퇴하시고 한적한 지방으로 가신 부모님이 가끔 수원에 올라오시면 지내실 곳이 필요하시다면서 집을 팔지 않고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나이가 40대이지만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있어서인지 부모님은 수원에 올라오실 때마다 결혼은 언제 하냐고 빨리 손자를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결혼은 뭐 혼자 하나요? 제가 여태 이렇게 혼자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여자한테 받은 상처가 많아서 그런지 여자 만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군대 다녀와서 대학교 3학년 때 사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랑 팔짱을 끼고 숙박업소에서 나오는 걸 보고 난 이후로 여자에 대한 믿음 자체가 좀 없어졌습니다. 물론 그 뒤로도 연애를 하긴 했지만 깊은 사이까지 가기는 어렵더라고요. 소개팅도 하고 클럽도 다니면서 아무 여자나 만나고는 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만큼 여자가 꼭 필요하다거나 없어서 외롭다는 감정을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대신 친구들하고 자주 어울렸었는데 이젠 같이 놀던 친구들도 하나둘씩 결혼을 해서 지금은 애가 제법 컸고 주말에 술이라도 한잔 하자고 하면 와이프 눈치 본다고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주말에는 정말 별로 할 게 없어서 혼자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날도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뭐라도 해야겠다 싶다가도 또 다치면 귀찮으니 배달 음식이나 시켜 먹으면서 영화나 드라마 좀 보다가 또 게임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사실 여자를 만나고 싶으면 앱에 들어가서 한 번씩 그 만남을 가지긴 하는데 이 정도 나이가 되니까 어떻게 하면 여자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지 저만의 노하우 같은 게 생기게 되더라고요. 대단한 노력을 하는 건 아니고 하루에 몇 시간을 만나더라도 저는 최대한 매너 있게 행동하지만 프라이버시 존중을 위해 선은 명확하게 지키자는 나름의 철칙을 가지고 만남을 가집니다. 연인 관계로 발전해서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으면 어쩌면 기분이 좋고 어떨 땐 기분이 찝찝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선이 명확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 그런 여자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대부분 성격이 좋으신 것 같고 급 만남이라는 특성상 술 마시고 같이 놀다가도 코끝은 사랑의 종착지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면 고무신 거꾸로 신었던 그 여친이 생각나면서 걔도 이랬댔다 하는 생각에 씁쓸하더군요. 저도 모르게 저의 그런 기억들이 여자분들에게 표현이 되기도 하나 보더라고요. 어떤 여자분은 만남 이후 헤어질 때가 다 돼서 그러더군요. 성격도 착하고 매너가 좋으신 것 같아서 어떨지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남자답다고 내심 마음에 들어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또 보자는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질척되면 서로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주말에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자 생각이 나더라고요. 선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앱에 들어가 접선을 시도했죠. 그리고 오래 걸리지 않아 한 여자분과 만나기로 약속하고 준비를 하고 집에서 나갔습니다. 보통 저녁 시간대쯤 만나서 밥 먹으면서 한잔하고 자연스럽게 다음 장소로 향하는 루틴인데 이 여자분은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평소와 다른 약속 장소라서 그런지 신박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커피숍으로 향했습니다. 미리 주고받은 사진이 있어서 그녀의 얼굴을 찾기 시작했는데 보이지 않길래 남는 자리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약속 시간 15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더군요. 보통 이런 경우는 잘 없긴 하지만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사정이 있을 수도 있으니 저는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자리를 떠려고 했습니다. 하필 그때 그 여자가 헐레벌떡 도착해가지고 저에게 인사를 건넸고
실제로 보니 사진보다 더 예뻐서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학생 때 저를 배신했던 그 여자친구와 비슷한 외모를 가졌길래 호기심도 생기더라고요. 어릴 때 만났던 여자친구보다 조금 더 육덕진 스타일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눈을 내리깔고 있는 그 여자분을 보다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싶어 커피라도 마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커피를 마시면 밤에 잠을 못 잔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거면 왜 호텔 커피숍에서 보자고 했는지 이해가 안 됐지만 그녀는 정말 얌전한 고양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커피 다 마셨으면 바로 올라가자는 그녀의 말에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자는 것도 어쩌면 다 계산된 것이었을 거란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더라고요.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않고 너나 나나 같은 마음이면 굳이 이런 거 필요 없다는 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15분의 시간도 어쩌면 일부러 늦었을 거란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어떤 남자건 그녀를 보면 거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긴 웨이브 머리에 매끈한 다리와 여성스러운 행동들까지 모든 게 매력적이었으니까요. 아무튼 우리는 그 길로 같은 건물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서 그녀를 힐끗힐끗 보는데 평소와 달리 떨리더군요. 보통은 술이라도 한잔하는데 아마 이렇게 낯선 상태로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서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그에 반해 그녀는 이미 이런 경험이 많은지 엄청 침착해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이 괜히 괘씸해지더군요. 제게 트라우마처럼 남은 전 여친이 떠오르면서 오늘 처음 만났지만 괜히 미워지는 기분이라고 할까요? 제가 먼저 앞장서서 문을 열고 그녀를 먼저 들여보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저는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보면 볼수록 그녀는 천상 여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프터 신청을 하게 되었죠. 다음을 기약한 건 이 여자가 처음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앱에 접속하는 대신 그녀와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시간 낭비 안 하는 것도 좋았고 밥 먹고 술 마시고 거기에 마음에도 없는 불필요한 대화를 안 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잘 통하는 느낌이라 저희는 한 달에 2번 정도는 꼭 만났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녀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게 되었죠. 그녀도 제 직업 정도만 알지 서로에 대해 많이 묻거나 알아가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뭘 좋아하는지 또 뭐가 별로인지에 대해 말하는 시간이 더 많았죠. 저도 모르게 이 여자에게 점점 빠져들어가는 기분이 들어서 가끔 그녀가 만나자고 연락이 와도 한 번씩은 바쁘다는 핑계를 대곤 했습니다. 그녀가 정말 좋아지기 시작해서 불안했거든요. 20대에 뜨겁고 상처받는 사랑도 필요 없고 30대에 즐기는 연애도 필요 없는 저는 부록의 나이 40대이니까요. 아무리 그 여자가 매력적이라도 결혼을 한다거나 미래를 생각하고 싶지는 않았고 솔직히 자신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결혼하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만난 여자랑 깊은 사이가 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신뢰의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똑같은 인간이지만 내 여자는 안 되라는 게 생기더군요.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남자로서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바뀌지 않을 테니까요. 아무튼 그녀를 만나고 오는 날이면 사춘기 소년이 된 것처럼 거의 일주일 동안 그녀를 생각하며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잊기 위해서 선도 보고 소개팅도 했어요. 여자친구는 아직 없지만 이러다 보면 곧 생기겠지라는 생각이었고 지난주에 그녀를 만났을 때 정말 위험했거든요. 함께 있던 날이었는데 갑자기 그녀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쪽한테 오빠라고 부르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대하는 게 좋다고 마음대로 하라고 말했죠. 그러자 그녀가 오빠라고 부르며 저에게 장난을 치는데 그날 그녀는 작정한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정말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여자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냥 모든 걸 떠나서 연인으로서 만나고 싶은 생각이 너무 커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지방에서 일하고 있는 대학 후배가 수원에 출장을 왔다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후배는 한 번씩 수원에 올 때면 늘 저희 집에서 자고 가서 저희 부모님도 아는 후배입니다. 대학 다닐 때도 상당히 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후배가 주말 동안 저희 집에서 지내기로 했고 올라온 첫날에 술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여자친구 얘기가 나왔는데 결혼할 사람이라면서 내일 같이 보자고 말하더라고요. 그녀가 자꾸 생각이 났지만 주말 내내 후배와 있어야 했기에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나면 그녀와 사귀고 싶다는 생각을 주체하지 못하고 실수를 하게 될 것 같기도 해서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돼서 그녀의 여자친구가 오기로 한 것이죠. 앞으로 재수 씨가 될 예정인 사람이니 나름의 예의를 갖추기 위해 옷도 깔끔하게 입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지어 가게 안으로 들어온 그녀와 인사를 나누는데 저는 순간적으로 완전히 얼어버렸습니다.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왜 그녀가 이 자리에 온 것일까요?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었어요. 저는 그녀와 모른 척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삼겹살을 어떻게 먹었는지도 모르겠고 술을 연거푸 마셔댔더니 얼큰하게 취하기만 했습니다. 급하게 마셔서 그런지 후배는 집에 가자면서 저를 부축해줬고 집에 가자마자 저는 방에서 뻗었습니다. 한참을 자다가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을 마시러 거실에 나와 주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저를 부르길래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그녀였습니다. 소리도 못 내고 당황한 저를 보면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하더니 제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제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남자친구는 술 마시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니까 신경 안 써도 된다더군요. 솔직히 술 기운에 제정신이 아니어서 실수를 하긴 했지만 현재 저는 그날 이후로 후배에게 너무나 미안해서 연락도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저희 집이 어딘지 알았기 때문에 가끔씩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거절하지 않는 제가 너무 밉지만 그녀와의 시간 역시 놓지 못하겠습니다. 어쩌다가 제 후배가 만나는 여자를 알게 된 것일까요? 빨리 말하기라도 했으면 저는 빠져나갈 수 있었을 텐데 도저히 이 여자와의 만남을 끊을 수 없어서 그렇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의견 댓글로 부탁드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매력적인 여자를 만나니까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6살 여자입니다. 제가 욕 좀 하면서 어디라도 하소연해야 속이 풀릴 것 같아서 사연 올려봅니다. 뱃속의 아기 생각해서라도 그동안의 일들을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어디라도 털어놔야 속이 풀릴 것 같아서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화병 걸려서 제정신으로는 못 살 것 같네요. 다소 과격한 표현이 많으니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결혼 전 인자한 표정 뒤에 숨겨진 악마의 모습을 알아채지 못하고 낙여 덥석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 영화 올가미를 넘어서는 짓거리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며느리는 딸이라고 사탕발리 마시던 분이 결혼 후에 180도 달라지더군요. 정말 사람 빈정상하게 먹을 거 냉장고 깊은 곳에 숨겨놓고는 처음엔 먹을 것으로 사람 눈치 주기 시작하더군요. 식사를 같이 하더라도 식탁 앞엔 싸구려 음식들만 가져다 놓고 고기나 생선 비싸다는 음식들은 남편 앞에 몰아서 갖다 놓더라고요. 저 있을 땐 없는 척 하더니 남편 있을 때만 하나씩 꺼내서 입에 넣어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퇴근하고 오니 몰래 처먹은 거 저한테 딱 걸리고는 시치미만 때는 남편 놈이나 시어머니는 이제 왔냐면서 말 돌리고 있네요. 제가 정말 서운해서 왜 사람을 먹는 걸로 차별하냐고 저도 같이 돈 벌어오는데 힘들다고 하소연하니
저는 시원찮은 회사 다니면서 치사하게 그러냐는 황당한 소리를 합니다. 그 시원찮은 회사가 당신 아들 다니는 회사보다 돈 더 많이 주는 건 모르나 봅니다. 참고로 이 먹을 걸로 사람 화나게 하는 건 제 결혼 생활 내내 이어졌습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시어머니 사별하셔서 제가 정말 많이 배려했습니다. 저는 부모님 두 분 계시지만 혼자 계시면 얼마나 서운할까 생각했고 무리해서 같은 동네의 전세로 신혼집 얻었습니다. 지방 전문대 들어간 신우이한테도 언니 노릇하려고 톡 보내면서 친언니처럼 대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제가 남편한테 시집 오면서 이 시댁을 겪으면서 제가 27년간 알고 있던 기본적인 상식들을 부정당하는 느낌입니다. 매일 저희 신혼집으로 쳐들어오시는 시어머니는 당신 집 두고 매일 저희 집에서 자는데 주말마다 제가 남편 속옷 빨래하면 자기 아들 속옷만 가로채고는 본인이 하겠다고 저를 흉보십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정말 당황했는데 애써 티 안 내고 그러려니 했습니다. 게다가 속옷을 정리해 놓으면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 것만 분리해서 서랍에 넣거나 아니면 자기 아들 것만 따로 빼놔서는 항상 제 빨래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굳이 왜 자기 아들 것만 따로 빼놔서 왜 내 빨래 위에다가 항상 올려놓는지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참다가 어머님 왜 남편 것만 따로 빼면서 올려놓으세요 하고 여쭤보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흉보거나 그런 적 없다며 발뺌하십니다. 빨래가 다리가 달렸나요? 왜 아무도 그런 적이 없다는데 거기에 가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발뺌하면 다 되는 줄 아나 봅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확실히 정신병자라고 생각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종일 저희 집에 계시다 저녁 드시고 당신 집에 가셔서 주무신다던 시어머니께서 초저녁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남편과 안방에서 오랜만에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한 기분에 주위를 둘러보니 문틈 사이로 시어머니께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더군요.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고 너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안방으로 들어오시더니 뭐 놓고 간 게 있어서 미안하다 하며 물건 하나 짚고는 아주 느릿느릿하게 나가더군요. 당신 딴에는 연기한다고 하신 거지만 제가 바본가요? 저는 그날 정말 똑똑히 봤습니다. 미안하다며 눈을 대충 가리고 들어오시면서 저희 부부를 쳐다보는 눈빛을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가 정신병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요, 정말 정신병자입니다. 그 사건이 있기 전에는 시집살이를 조금 심하게 시키시는 분이시구나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날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는 확실히 정신병자라고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이혼까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저희 친정엄마가 이혼도 한 번 하셨고 애가 있든 없든 여자가 이혼하면서 혼자서 살기 힘들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능력이라도 있으면 자신의 커리어라도 믿을 수 있는데 저는 그냥 경기권 4년제 대학교 나와서 애라도 낳으면 저의 경력은 그날로 끝이니까요. 그래서 고민 끝에 이혼이 자신 없었고 제가 선택한 결혼이니 끝까지 책임질 생각에 정말 잘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마음대로 하는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시간이 갈수록 시어머니와 어떻게 지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래도 진실된 마음을 표현하면 통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진심을 담아 예의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다 생각해요. 어머니 마음에 들고 싶어 노력했는데 잘 안 되네요. 저는 가끔씩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저는 어머니랑 잘 지내고 싶어요. 하지만 늘 어머니와 제 사이에 문제가 생기니 고민이 많네요. 어머니와 제가 아닌 제3자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 심리상담 같은 것도 괜찮은데 어떠세요? 이 말이 끝나자마자 시어머니는 무슨 정신병자 취급하냐며 제정신이냐 어디서 그딴 소리를 배웠냐부터 시작해서 온갖 욕은 다 들었습니다. 간신히 진정시키고 시어머니를 돌려보냈는데 밤에 남편이 그 소리를 들었는지 그러네요. 너 우리 엄마 정신병자 취급하냐?
정신병 걸렸으면 너 혼자 치료받으러 가. 네가 뭔데 우리 엄마를 정신병자로 만드냐. 그 이후로 정말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하려고 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아이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뱃속의 아이에게 정말 죽을 죄를 지은 것 같고 너무 미안하고 왜 하필 지금 아이가 생겼는지 정말 엄청 울었습니다. 타이밍 한 번 기막히다 되는 것도 없더라며 전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아이가 생겼으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망상도 해봤는데 뱃속의 아이가 딸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저의 시어머니는 지우라고 하더군요. 혹시 재수없게 딸년을 가졌냐며 지우라고 납태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어머니 잘난 아들놈이 딸 유전자밖에 안 줘서 딸을 얻었는데 탓을 할 거면 어머니 그 잘난 아들놈의 탓이라고 악에 받쳐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남편이 그렇게 줬어도 여자가 되어서 착하니 아들 유전자 하나 잡아와야지. 넌 미련하게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해. 한 글자 안 틀리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머니 어떻게 제가 유전자를 잡아오나요? 무슨 유전자가 물건이냐고. 말하면 아 몰라 네가 알아서 잘 잡아와야지라고 이딴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사람 진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도저히 대화가 안 되는 정신병자였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에 화를 내면서 말을 하며 상식 밖의 이야기들만 쏟아내는 분이셔서 대화를 할수록 제가 속이 타고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 속만 끙끙 앓았습니다. 남편에게도 수백 번 중재를 요청했고 사정을 이야기했으나 오히려 남편과의 싸움만 잦아졌네요.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있는데 얼마 전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우유를 마시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다다닥 달려와서는 제가 마시려던 우유를 뺐더군요. 어디 아들도 못 가진 게 비싼 우유를 마시냐고 물이나 마시라고 합니다. 차라리 정말 큰일이었으면 모르겠지만 평소에 먹을 것 가지고 늘 당해왔던 일이지만 왠지 모르게 더 분하고 억울하고 내가 왜 이런 꼴 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걸까라는 생각도 들고 사지가 바들바들 떨리더니 저는 이성을 잃고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가 뺏은 우유팩을 다시 뺏어서 그대로 얼굴에 끼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냉장고에 있던 온갖 것들을 다 집어던지며 이년아 저년아 하면서 쌍욕들을 내뱉어 버렸습니다. 남들은 임신하면 축복해준다는데 나는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나 싶었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지갑이랑 핸드폰도 안 들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친정까지 2시간 동안 울면서 갔는데 친정에 도착하니 저희 새아버지가 계셨고 엄마랑 재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어색했었는데 그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새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시고 새아버지는 노발대발하면서 당장 시어머니 한 대 칠 기세로 분노하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우시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네요. 이렇게 날 아껴주고 걱정해주시는 부모님들이 계셨는데 나는 왜 그동안 말을 못했을까? 스스로가 바보처럼 느껴졌고 그 후 제 짐을 싸서 그 집에서 나왔고 현재는 소송 예정 중입니다. 어차피 길게 살지도 않았고 깔끔하게 합의 이혼하려 했는데 남편이 미친 소리 하지 말라면서 상황 파악 못하는 소리만 짓거리길래 소송할 거라고 말해두고 왔네요. 26살에 결혼해서 1년 조금 넘게 살았는데 정말 별일 다 겪었네요. 특히 제일 무식한 시어머니 당신 말로는 내 나이 사람 치곤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 별로 없다며 고졸인 거 엄청 의식하고 다녔는데 하는 짓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수준이네요. 저희 남편은 경원대학교 저는 경기대학교 졸업했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도 아니었는데 늘 시어머니 하는 말이 너는 고작 그딴 대학 나와서 우리 아들 잡았으니 용 잡은 거다 라는 말을 항상 달고 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1년 남짓이지만 저에게는 지옥보다 더한 지옥이었어요. 아기 가진 아줌마가 좋은 것만 보고 아기를 위해서라도 좋은 것만 생각해야 되는데 상욕을 하면서 글을 썼더니 아이에겐 미안하지만 속이 조금이라도 시원하네요. 그래도 이 일로 하나 깨달은 건 돈이야 젊은이가 일해서 벌면 되는 거고
진짜 거지 같은 시댁 만나면 건강 잃고 정신 잃는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제가 당한 게 분하고 스스로가 한심스러워서 혹시나 여러분 중에 이런 시댁 같으면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조언해주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와 함께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긴 사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부디 저 같은 일 벌어지지 않고 좋은 결혼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편과 저는 의대 선후배 커플입니다. 제가 신입생일 때부터 연애에서 본과 인턴 레지던트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했어요. 지금 남편은 군의관으로 복무 중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어요. 제가 남편보다 5살이나 어리기 때문에 천천히 가자는 주의입니다. 저는 산부인과를 전공했어요. 사실 정형외과에 가고 싶었는데 과 특성상 여자를 안 뽑더라고요. 수술을 하고 싶은데 흉부외과나 신경외과는 성향에 맞지 않아서 산부인과를 선택했어요. 생각보다 수술이 많은 과는 아니지만 그럭저럭 만족했죠. 저는 남편과 오래 연애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시댁과도 오래 알고 지냈습니다. 아, 도련님만 빼고요. 시댁은 시부모님과 아들 둘의 단출한 집안이에요. 남편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별명이 다턱임 아니면 김박사였대요. 한 번도 꿈이 바뀐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쭉 의사를 꿈꿨고 진짜 의대에 진학했고 본인 의지대로 성형외과를 전공했고 제대하면서 선배 병원의 부원장으로 가기로 이미 다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승승장구의 삶인 거죠. 반면에 도련님은 뭐랄까 정말 알 수 없는 인물이었어요. 저랑 동갑인데 재수한다 뭐한다 하더니 이내 유학을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도련님은 연애 초기에 몇 번 본 거 외에는 별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 맞다, 그런 착각은 한 적 있네요. 혹시 이 동생이 나를 좋아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요. 형의 애인을 좋아하는 동생.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아무래도 형제가 보니 보는 눈도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 여자 취향도 비슷하고 뭐 그런 거요. 사실은 남편이랑 연애를 막 시작했을 때 시댁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고스톱을 치면서 진 사람이 아이스크림 사오는 내기를 하곤 제가 꼴찌를 한 거예요. 아니 아는 동네라서 저 혼자 갔다 오겠다고 집을 나섰어요. 그런데 시동생이 대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보곤 시동생이 이 밤에 여자 혼자 무섭지도 않냐면서 같이 가주겠다고 이야기하며 팔짱을 끼는데 너무 당황했어요. 아무리 동갑내기이고 편한 사이라도 남자친구의 남동생이 팔짱을 끼는 것이 남사스러웠거든요. 그때 아이스크림이 무슨 맛이었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에게 말해야 하는 건지 혼란스럽기도 했고요. 게다가 그런 일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같이 떡볶이를 해먹고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 동생이 다가오더니 갑자기 어깨를 주무르는 거예요. 자제하기 힘들겠다면서 안마해주는 거라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뒤에서 자꾸 몸이 닿는 느낌. 놀란 저는 결국엔 컵 하나를 깨고야 설거지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동생이 유학을 간다고 말하더군요. 한국에서 재수하느니 유학 가서 대학에 진학하는 게 더 낫겠다며 미국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곧 떠날 사람인데 어쨌든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입을 다물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동생이 떠나기 전날 송별회를 하는데 저도 초대를 받았어요. 남동생을 보는 게 껄끄러웠지만 빠질 수 없는 자리였죠.
그날 저는 술을 조금 많이 마시게 돼서 얼굴이 화끈거려 마당에 나와 열을 식히고 있는데 남편의 남동생이 따라 나왔습니다. 저는 좀 긴장했죠. 왜 나한테 그랬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너무나 아무렇지 않아 보였거든요. 그런 저를 보고 그는 너는 참 남 같지가 않아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의 사건 없이 남편의 동생은 유학길에 올랐고 남편과 저는 열심히 연애하고 공부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면서 저는 시동생과 있었던 일을 거의 잊고 지냈습니다. 그는 우리 결혼식 때도 오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은 서운해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죠. 잊고 지냈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남 같지 않다던 그 말이 깨끗하게 지워진 건 아니었거든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어요. 오랜 기간 연애를 했지만 결혼은 또 다른 맛이 있더군요. 서로 바빠서 얼굴 볼 시간도 없었지만 주말에 같이 장도 보고 하루 종일 누워서 뒹굴거리기도 하고 그렇게 재밌게 지내다가 남편은 강원도에 있는 부대에 군의관으로 입대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은 텅 빈 것 같았어요. 전화가 자주 왔지만 어디 옆에 있는 것과 같나요? 20살 때부터 붙어있던 사이였기에 외롭다고 느끼는 날도 많았죠. 그날은 아마도 자정이 다 돼서 집으로 돌아온 날일 거예요. 새벽부터 진통하던 산모 상태가 좋지 않아 밤에 응급으로 수술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데 문 앞에 누가 서 있더라고요. 너무 놀란 저는 소리를 지를 뻔했죠. 형수님 저예요라는 익숙한 목소리가 아니었다면 정말 비명을 질렀을지도 몰라요. 저는 눈을 깜빡이며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정말 시동생이었어요. 저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어쩐 일이냐고 물었죠. 언제 한국에 왔는지, 왜 연락 없이 이렇게 찾아왔는지 궁금했습니다. 마냥 문 앞에 세워둘 수도 없고 함께 집으로 들어오면서 저는 불부터 폈습니다. 거실은 물론 부엌, 안방서재 심지어 화장실 불까지 다 켰어요.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뭔가 불안했나 봅니다. 저는 도련님께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어떻게 온 거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도련님은 대답 없이 차만 마시더니 부모님은 자기가 귀국한 걸 모르신다고 아무도 모르니 말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괜히 긴장돼서 침을 꼴딱 삼켰습니다. 이어서 도련님은 저에게 며칠만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당장 갈 데가 없어서 왔다고 갈 곳을 구해서 나갈 테니 좀 봐달라고요. 저는 거절할 수가 없었죠. 다음 날부터 저는 일부러 일찍 출근했고 괜히 민기적거리며 늦게 퇴근했어요. 남편도 없는 집에서 시동생과 단둘이 있는 게 좀 불안했거든요. 예전 기억도 있고 뭔가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본능이었다거나 할까요? 아마 도련님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도련님을 많이 불편해 한다는 걸.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중요한 자료가 들어있는 USB를 놓고 와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집에 들른 날이었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간 저는 차마 입에 올리지 못할 일을 겪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거실을 지나 안방 쪽으로 가니 방문이 열려 있었어요. 뭐지 싶어서 살금살금 다가서려는 찰나 누군가 나의 손을 거칠게 휙 깎아채더라고요. 그건 바로 도련님이었어요. 저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왜 이러냐고 소리치자 도련님이 저를 데리고 급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다급하게 말했어요. 이젠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오늘 일은 전부 잊어달라면서요. 도련님은 샤워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저는 도련님의 허리에 두른 끈이 풀어지는 걸 보며 동시에 눈을 감아버렸죠. 그런데 그 뒤로 시간이 꽤 흘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련님이 여성용 슬립을 입고 있는 겁니다. 도련님은 저에게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하다면서
방금 형수님이 살금살금 집안을 살피는 것도 그렇고 어느 순간부터 형수님이 자신을 너무 적대시하고 경계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다며 사실 자신은 어렸을 때부터 여자가 되고 싶었다고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남자다웠던 형과는 달리 자신은 소극적이고 얌전한 성격이어서 남중남고를 다니며 나는 내 자신이 남자인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여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고 그 마음을 형에게 털어놓은 순간 정신 나간 놈 취급을 당했다고 했죠. 그리고 제 남편이 부모님께 말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했대요. 너 같은 거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고통스러우실 거다. 여기 있지 말고 외국으로 나가서 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자신이 여자라고 생각하니까 제 팔짱을 낀 것이 어색하지 않았을 테고 중간중간 스킨십이 있었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설거지할 때 안마를 해준 것도 여자친구들끼리의 자연스러운 스킨십 같은 것이었고 남 같지 않다는 말은 같은 여자 그러니까 제가 형수가 아니라 세원이 같다는 말이었겠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번도 여자한테 끌려본 적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는 아니지만 실습을 나간 적이 있는 터라 저는 의사로서 물었습니다. 도련님은 단 한 번도 여자에게 매력을 느낀 적이 없다고 했어요. 연애를 한 적도 당연히 여자랑 사랑을 해본 적도 없다고요. 이렇게 건장한 청년이 저는 시동생의 몸을 보며 어쩌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형을 닮아 남성적이고 탄탄한 몸이었어요. 아니 말라서 그렇지 형보다 더 키가 크고 골격도 컸습니다. 저는 괜히 침을 꼴깍 삼켰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여자로 살 계획을 차근차근 말해주더군요. 혼자 잘 헤쳐나갈 테니 비밀로 해달라고 나중에 밝혀져도 형수는 모르는 척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시동생의 비밀을 알게 된 저는 당분간 집에 있는 것을 허락했어요. 도련님이 아니고 아가씨라고 생각하기로 했고 그럼 불편할 것도 거리낄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비밀스러운 동거는 시작되었습니다. 도련님은 제 옷을 입어보기도 했고 제 화장품과 고데기를 써보기도 했어요. 저는 마치 여동생 아니 아가씨와 제 물건을 나누듯이 자연스럽게 지냈고 수다를 떨다가 소파에서 나란히 낮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남편 없이 외롭던 생활에 도련님과의 동거는 꽤나 즐거웠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같이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러브신 가득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괜히 멋쩍어져서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어봤어요. 정말 여자랑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느냐고요.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한 번쯤은 여자와 사랑을 나눠보고 이후에 선택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고 나면 여자를 좋아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남자로 살겠다고 마음을 바꿀지도 모르니까요. 그렇게 도련님을 설득 아닌 설득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제 질문에 시동생은 그냥 피식 웃었죠. 그리고 그날 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더군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는데 도련님이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도 같은 여자끼리인 것처럼 거리낌 없이 지낸 터라 그러려니 하고 있었죠. 도련님은 제 옆에 눕더니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더군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나고 무서운 꿈이라도 꿨냐고 물으려는 찰나 그는 제게 다가오다가 갑자기 멈춰졌어요. 제 진심을 알겠죠? 여기까지 그게 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방을 나갔죠. 더 이상의 그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게 그는 완벽한 여자임을 증명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의 땀에 흠뻑 젖은 채 잠든 새벽 불현듯 눈을 뜬 저는 어제 내가 도련님께 무슨 짓을 한 건가 싶어 갑자기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눈을 굴리고 있을 때 화장대 위에 놓인 편지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시동생이 남긴 그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편지에는 형수의 말은 고맙지만 여자로 살고 싶다는 마음은 변한 적이 없다.
그리고 이제 지낼 곳을 찾았으니 그곳에서 지내겠다. 그동안 많이 고맙고 잊지 못할 것 같다는 작별의 인사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죄책감이 들지 않았어요. 시동생이 가는 길에 확신을 주는 말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해가 뜨지 않은 새벽에 떠나버린 시동생을 떠올리며 저는 조금 슬프던 것도 같습니다.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게 될까 생각하니 안쓰럽고 가여웠죠. 그렇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시간은 마냥 흘러갔습니다. 산모들이 아들인지 딸인지 궁금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딸이라고 행복해하고 아들이라고 좋아하는 그 표정들을 보면서 저는 가끔 도련님을 떠올렸어요. 이렇게 처음부터 딸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태초부터 여성으로 태어났다면 정말 행복했을 텐데. 그러면 나와는 세상에 둘도 없는 새언니와 아가씨로 같이 목욕탕도 가고 쇼핑도 가고 마치 친자매처럼 지냈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이 걱정되고 그립기도 했습니다.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의 모임이 있던 자리에서 일과 때부터 친했던 소아과 친구가 한 잔 더 하자며 우리 집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어요. 이미 두 아이의 엄마인 그 친구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답게 꽤나 좋은 엄마인 듯 보였습니다. 맥주캔이 서너 개 비워갈 때쯤 친구가 고백 아닌 고백을 하더군요. 요즘 남편이랑 좀 시들하다고 그래서 애인도 만들고 싶고 그러는 것 같다고 하며 털어놓다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남편 없이 외롭지 않냐고 외로워서 바람 같은 거 피고 싶지 않냐고요. 그 미모의 의사에게 애인 만드는 거 너무 쉽지 않냐면서 대학 시절 절 쫓아다니던 지대 동기 이야기까지 꺼내더군요. 얼마 전에 우연히 백화점에서 만났는데 제 안부를 물으면서 얼굴이 빨개졌다고 했습니다. 너도 외로우면 엔조이로 몇 번 만나도 되지 않겠냐고 묻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은 하나도 안 된다고 단언했어요. 나중에 더 나이 들어 권태기 같은 게 찾아온다면 모를까. 아직도 나에게는 남편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나는 바람핀 적도 없고 바람필 생각도 없고 난 그냥 신랑뿐이라고. 친구는 혀를 차며 이순진한 양반 그러면서 놀렸지만 저는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전 정말 바람을 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필 생각도 없죠. 남편은 저에게 나름대로 완벽해요. 우리는 앞으로도 좋은 부부로 또 좋은 부모로 끝까지 행복할 것임을 합니다. 도련님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살지 아니면 미국으로 돌아가게 될지요. 어디까지 여자가 될지 아니면 마음만 여자로 살게 될지 하지만 이거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제 인생에서 이제 도련님이란 없어요. 오직 동갑내기 아가씨만 존재할 뿐이죠. 태어났지만 알콩달콩 즐거웠던 한 달간의 동과 함께 낄낄거리며 봤던 영화들 서로 바꿔가며 보던 잡지들 같이 잡아주며 했던 스트레칭, 과요가 그리고 그날 그 밤의 그 시간들 그 모든 걸 저는 아주 순수하게 기억할 겁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